반갑습니다. 소개받는 홍성수라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좀 준비해 오긴 했는데요. 뭐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드릴 수 있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따가 뭐 토론, 질의응답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넓게 보면 이제 주제가 비상계엄 사태와 민주주의에 관련된 쟁점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헌법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자체로 이제 명백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저는 이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뭔가 전쟁이 확실히 난 게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국지전이라든가 뭔가 있지 않을까. 뭐 하다못해 조작이라도 간첩 사건이 뭔가 크게 터져서 우리 국회의원의 절반이 간첩이다. 뭐 이런 뭐 사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너무나 좀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고, 뭐 사실 아시다시피 계엄이라고 하는 게 뭐 전시라든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쉽게 이제 군사력이 동원될 수 있는지가 너무나 좀 충격적이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명백히 계엄 절차를 위반한 그런 부분도 있었죠. 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거나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정말 너무나 다 무시하고 이게 선포가 됐다는 것도 참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탄핵 심판이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 물으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사실 저는 이제 기각을 하기에는 기각 결정문을 쓰기가 법률가 입장에서 너무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엄 포고령이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 없이 이제 문자로 이렇게 남아있는 포고령이 있는데, 그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 이거는 뭐 명백한 위헌이고 계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고 그 조치가 문서로 다 남아있다. 너무나 명백한 근거인 거죠. 뭐 이제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뭐 진술의 신빙성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만, 저는 그게 신빙성 있다고 봅니다만 설사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할지라도 탄핵을 인용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뭐 의료인 처단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사실 이런 것도 다 위헌이라고 봅니다. 우리 긴급사태가 있을 때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제 파업이나 집회, 그 다음에 영장주의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좀 풀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급 상황이니까 뭐 영장을 좀 쉽게 내준다거나 뭐 집회를 조금 더 엄격하게 제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파업이나 집회를 아예 금지하는 거라든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긴급사태고 아무리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해도 그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헌법학계의 주류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엄 포고령 자체는 그냥 거의 이 전체 내용 중에 위헌이 아닌 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위헌이라는 거는 뭐 이거는 다른 주장을 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또 행동이라는 부분도 실제 취해진 조치도 너무 황당한 게 많죠. 무장 군인이 국회에 난입을 했고, 또 국회를 봉쇄하고 사실상 의결을 방해하고, 또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정치인 등을 뭐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뭐 이런 부분은 설사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위헌이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또 우리가 눈으로 다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이제 위헌이고 위법이고 또 민주주의 파괴한 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임된 권력을 이렇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너무나 명백히 민주적 정치 과정을 파괴한 거고 헌정 질서를 무력화한 거고요. 꼭 법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주화가 정말 군부 독재와 싸워서 군사력을 함부로 동원할 수 없는 이 사회를 간신히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근거 없는 정말 정당화되기 어려운 계엄 선포에 의해서 군사력이 이렇게 쉽게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좀 충격적인 일이었고, 우리가 이제 법치라고 했을 때는 권력자가 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는 게 법치의 핵심인데,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손쉽게 무력화됐다는 것도 충격적인 또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이 계엄 포고령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사실은 다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사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헌법상 계엄 조항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사실 이 조문이 민주화회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조문이 아닙니다. 이미 심지어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계엄이 문제라는 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문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렇게 오래된,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계엄이 남용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다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너무나 손쉽게 무력화됐다라는 것도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계엄 사태가 난 이후에 뭐 한국의 민주주의가 끝났다, 뭐 87년 체제의 한계와 취약점이 드러났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동의는 합니다만 약간은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과연 이게 민주주의의 허약성을 보여줬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잘 진압이 된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이뤄놓은 성과가 전 나름 있었다는 점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군인들 보면요, 여러분 707 부대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막 맨몸으로 막 유리창 뚫고 들어가서 테러범 진압하고 이런 부대거든요. 근데 그 부대가 사실상 상관의 명령을,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대충 우리 보좌관들의 밀면 밀리고 총도 잡아 당기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는 게, 우리 군인들도 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더 이상 뭐 상부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한 명령에는 쉽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 또 그 앞에 멀쩡한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을 쉽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저는 뭐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이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뭐 친위 쿠데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 있을 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쿠데타를 하면 군인들이 명령에 따르겠냐. 저 멀쩡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진압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군대가 그거를 수행하겠냐. 그런 일은 정말 우리 민주화 시대에 일어나기 어렵다. 군인들도 다 민주화가 된 젊은이들이다.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모습들이 뭐 완벽하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장군인이 어쨌든 출동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한 12시 좀 넘어서 국회 앞으로 갔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군인들이 저한테 총을 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복잡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다라고 그냥 어느 순간 생각을 했고, 아마 거기 앞에 모인 많은 국민들도 대한민국 군인들이 무장을 했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국민들한테 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이미 우리 국민들은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 이 의결된 게 뭐라고, 그냥 무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결을 했건 말건. 쿠데타라는 게 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쿠데타라는 건데, 계엄 해제됐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바로 철수를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 명령을 내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계엄이 해제되려면 국회가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계엄 끝 선언을 해야지 끝나는 건데, 의결이 되니까 바로 군인들이 철수를 하기 시작을 사실 했고요.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하자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다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태들,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법치가 무너진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대로 하니까 대통령이 또 법대로 그걸 집행하게 되는, 이런 걸 보면 법치가 무너졌다,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이후에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직을 그만두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들.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사태들을 보면은 계엄 이후에 헌정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부분이 있다. 또 권력보다 법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 80년 체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다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생각보다는 강하다라는 걸 보여준 부분도 저는 동시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기에는 또 잃은 것이 너무 많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어떻게 보면 그냥 민주화 과정에서 쟁취해낸 언어들이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뺏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저항권이라는 건 원래 정말 그 박정희 전두환 이런 어떤 독재자들이 법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거기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얘기됐던 게 사실 저항권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긴급조치 관련자들, 그분들이 당시에 박정희의 법을 어기긴 했지만 이건 저항권의 행사다. 이렇게 쓰여왔던 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헌재나 또는 법원이 낸 영장에 저항하는 걸 보고 대통령이 그것에 불복하는 걸 보고 저항권이란 말을 여기다 붙인다라고 하는 게 참 더 이상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될지, 이런 용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인권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인권이라는 게 내란 혐의자들의 어떤 이게 인권인지 특권인지 헷갈리지만 이런 인권위 사태들을 보면 그걸 가지고 인권위가 권고를 하고 또 구속 취소, 물론 이제 즉시항고제도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지금 대통령의 구속을 막는 방법으로 그런 제도가 그런 식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장은지 교수님 옆에 계시지만 이 계몽이란 말, 저도 이거 너무 좀 충격적인, 원래 계몽이 이 정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압제에 맞서서 이 특권의 어둠에 맞서서 이성의 빛을 비추는 게 원래 계몽이었거든요. 근데 뭐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켜가지고 그걸 알게 됐다. 이 계몽이다. 사실 앞으로 저는 어디 가서 계몽이란 말을 함부로 쓰기가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말들은 많이 썼죠. 자유민주주의, 자유 뭐 반국가 세력 이런 거 이제 구호로 많이 쓰긴 했지만 이제 이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저항권, 인권, 계몽 이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 찬탈해 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역사를 좀 되돌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좀 착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동안 민주공화국에서 쌓아올린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합의들이 다 파괴가 됐다. 예를 들면 사법결정을 존중하는 거. 어떤 분들은 뭐 야당에서도 맨날 또는 뭐 좌파들도 맨날 뭐 사법결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지 않냐. 물론 비판하죠. 제 전문이 사법결정 비판하는 게 제 전문입니다. 근데 사법결정을 비판하는 거랑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파괴하는 거랑은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영장이 나왔는데 그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다? 또는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판사 개인에게, 물론 그 법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되게 중요한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과정이긴 하지만 그 특정 법원에 들어가서 그 판사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려고 한다, 물리적으로. 이거는 진짜 우리 민주주의가 쌓아 올렸던 성과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선거제도와 결과에 대한 존중, 이런 것도 이제 다 파괴되고 있죠. 다 부정선거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리고 뭐 사법결정 존중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폭력의 사용을 너무나 쉽게 정당화하는, 물론 저는 폭력 개념을 너무 넓게 써가지고 그 어떠한 저항도 막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나름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또 폭력이 너무 쉽게 사용되고 조금만 불만이면 폭력의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풍토가 만연해졌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군사력의 동원, 정말 이 계엄이라는 게 오늘 제가 뭐 학교 수업 시간에도 계엄과 법이라는 특집으로 이렇게 특별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학생들하고도 이제 나눴던 게, 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잖아요. 물리적인 충돌이 조금만 격화됐어도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어쩔 수 없었다, 뭐 야당의 폭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군사력의 동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좀 생긴 거 아닌가? 우리가 그전에는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쿠데타는 안 된다.
군대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일궈낸 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과정이었는데 좀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정치 양극화 이런 것도 물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까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만 하기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진짜 큰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은 이 극우의 준동입니다. 이 극우의 준동은 사실 타이밍으로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한 10일 정도까지는 사실은 극우의 준동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3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에 보면요. 중국인 혐오도 없고요.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언급되어 있냐면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있지 지금 우리가 이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내거는 구호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선거, 뭐 그다음에 뭐 중국인 혐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원래 동기에는 이 극우를 준동하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나 그런 요소들이 좀 별로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12.3 계엄이 한 10일, 2주 지나면서부터는 우리가 얘기한 아까 이제 장은주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형적인 이 극우 포퓰리즘의 준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때서야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우연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필연적인 계기도 있었고 그 전에 뭐 전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부정선거 논란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는 사실 선거제도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생겼다. 저는 앞으로도 선거 있을 때마다 이 이슈는 계속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 이건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력의 사용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게 되는 너무 쉽게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풍토들 서부지법 폭동만이 아니고요. 요즘 뭐 그 집회 현장 가보면 뭐 MBC다 이러면 거기 가서 막 진짜 폭력을 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뭐 항의할 수는 있죠. 근데 그 폭력의 사용이라는 게 너무 쉬워졌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불안한 상태에 빠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저는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정치권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 폭력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법원 영장에 대해서 불복해라라든가 백골단을 부른다거나 뭐 폭동 사태에 대해서 일어나니까 거기다 옹호한다거나 사실 이런 어떤 정치적 분위기가 대중들에게 어떤 폭력의 사용을 손쉽게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 혐오 이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인데요. 사실 중국인 혐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조선족 혐오, 중국동포 혐오 이렇게 겹쳐가지고 계속 이런 논의들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새롭게 좀 부과되는 부분은 부정선거의 배후에 있다. 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 이게 다 중국이 장악했다. 탄핵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뭐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고 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뭐 공무원 중에 중국인이 많다. 이건 옛날부터 다 있었던 논의들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자극을 하면서 중국인 혐오라는 부분을 더 이제 강하게 이슈화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 혐오는 이 서구의 극우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패턴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 정치 무대에서 윤석열이 사라지더라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이제 중국인 혐오는 멈추지만 다른 타겟을 삼아서 이런 이 논의들이 이런 어떤 그 선동들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인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새로운 표적 집단이 됐지만 새로운 이제 표적 집단을 또 찾아가지고 이제 선동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보수 정치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즘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에 보면 더 이상 국민들이 보수가 경제 성장이나 안보에 유능하다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서나 안정지향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럼 뭔가 이제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 부정선거론이나 중국 혐오나 이런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혐오 선동에 의존해서 정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양극화된 어떤 정치 상황에서
중도를 노리기보다는 이 집토끼를 지키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대중들 역시 여기에 이제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선택됐지만 앞으로는 뭐 이주자, 난민, 뭐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이런 데의 대상들에 대한 혐오로 진화해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물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이 극우 정치 세력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예전에 우리 이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국 사례 인용하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뭐 정치는 뭐 이 나라만 흉내내면 된다. 복지는 스웨덴처럼 하면 된다. 뭐 이런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외국대로 하자 뭐 이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 좀 손쉽게 우리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더 이상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사실 없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 극우 정치 세력의 이념적 기반을 보면 뭐 우익 포퓰리즘, 민족주의, 반엘리트주의 뭐 이런 것들에 기반하고 있고, 또 EU나 UN 등 세계 질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뭐 자유무역에 기반한 그런 세계화에도 동의하지 않고요. 또 어떤 난민이나 이슬람 등 표적 집단을 찍어서 공격하는 그런 형태들이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극우 포퓰리즘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뭐냐? 이거는 사실은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혐오 차별 이런 거를 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 극우 포퓰리즘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관찰해 왔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극우 포퓰리즘이 좀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특징을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된다, 조국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 이민자나 난민이나 뭐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협 세력으로 간주해서 우리 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우리 오랫동안 우리 배워왔던 교과서에도 있었던 한민족 이데올로기 이런 거랑 이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우리는 단일민족 신화를 늘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엔 또 하나 이제 반엘리트주의. 사실 엘리트들이 사회를 어느 정도 리드해 본 부분이 있었는데, 이 극우 포퓰리즘에서는 이 엘리트들이 결국엔 민중의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중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예전부터 민주주의 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소수자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늘 있었고, 이거는 우리 사회교과서에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극우 포퓰리즘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자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지만 소수자의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소수자의 권리를 짓밟는 그런 민주주의 형태들이 이제 극우 포퓰리즘의 또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권위주의. 사실 이 극우 포퓰리즘이 등장할 때 보면 늘 어떤 리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같은 리더도 있고, 또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뭐 독일에도 이런 리더들이 늘 있고요. 이 리더들이 마치 국민의 구원자 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 숭배를 받는 뭐 이런 모습들이 쉽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전통적 성이나 가족 가치관, 이런 보수적 규범을 지향하면서 과거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걸 또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저들이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펼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극우의 이념을 정리한 논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극우 이념 또는 극우 파시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1948년 이후 우리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에서 탄생한 어떤 보편적 인권과 평화 이념, 이런 걸로 탄생한 국제인권 평화체제가 저는 이제 다 붕괴되는 그런 상황. 사실 그 이전만 해도 더디 간 적은 있지만 후퇴한 적은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런 적은 있었는데, 명백한 후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 2020년대 이후가 처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소위 서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 만들어 온 여러 가지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평화국가, 문화국가 원리에 기초한 이런 헌정체제도 이제는 명백하게 좀 후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흐름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극우 세력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었거든요. 이미 있었고, 이건 뭐 예를 들면 정광훈 씨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계속 이제 당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잘 안 돼서 바꾼 겁니다. 잘 됐으면 바꿨을 리가 없죠. 2008년부터 선거 있을 때마다 계속 나와요. 근데 계속 이렇게 헤맸던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안 끼워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소수로 머물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정치 세력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대중동원은 꽤 됐어요. 작년에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만 해도 110만 명에, 물론 주최 측 추산이긴 합니다만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근데 110만 명은 좀 오반데 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 주장을 들어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동성혼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이 정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동성혼이라는 건 너무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사실은 뭐 기후 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불평등, 정말 교회 이름으로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동성혼 차별금지법 반대다라는 얘기를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현상들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반무슬림, 뭐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표방하면서 이런 극우선동을 하는 세력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이주자 혐오라든가 뭐 소수자 혐오를 노리워했던 뭐 일간베스트라든가 뭐 여성 혐오라든가 뭐 조선족 혐오, 난민 혐오, 장애인 혐오, 뭐 5.18 혐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건데, 다만 주류 정치에서 힘을 받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 난민 혐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난민 반대 집회, 우리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 때 정치인들이 올라와가지고 뭐 하고 난민법 폐지 법안도 발의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별로 이슈가 안 됐거든요. 선동이 잘 안 된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찻잔 속의 폭풍 정도로 머물렀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달라졌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극우가 12.3 계엄 이후에 생성됐다기보다는 가시화된 거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극우 세력이 준동했던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혐오나 차별을 선동했던 세력들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했던, 이들을 제압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국회 상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인권, 평등, 차별 이런 걸 키워드로 한 법안은 통과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철회되고 다 법안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인권 시민사회가 처절하게 싸우면서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라고 절박하게 호소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여기에 대한 진전이 거의 없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속수무책으로 이런 세력들이 퍼져나가게 됐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뭐 하나만 볼까요? 제일 위에 엄격한 법 집행, 정당 정치 안정적 운영, 시민사회 연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다양성 가치의 수호, 뭐 이런 취지로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분석은 굉장히 현란한데 대안은 좀 초라하지 않나? 그냥 너무 뻔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뻔한 얘기들 속에서 또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저도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극우 포퓰리즘 어떻게 넘어서야 되냐? 뭐 서구에선 도대체 어떻게 했냐? 방법이 잘 없으니까 여태까지 다들 헤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화끈한 단 하나의 해결책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안도 좀 우습게 보지 말고 사실 할 수 있는 실천을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대안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 합리적 보수가 제 갈 길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나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극우당이 20%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독일에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독일의 보수가 쟤네들하고는 연정 안 해. 버티고 좀 있다는 거. 그게 그나마 좀 희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보수 정당이 사실상 극우와 손을 잡고 있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미국처럼 공화당이 한 번에 이제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 번에 좀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연정 같은 게 우리는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전통적인 진보 세력들이 비전이 없습니다. 합리적 보수가 정신 차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진보가 또 어떤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회 경제적 불안을 범진보 진영이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공된다면 이 극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계기가 될 거다. 근데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극우 포퓰리즘이 계속 발효될 수밖에 없고 막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나머지 얘기는 우리 또 말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